저요. 아주 귀한 그리고 과분한 강의를 소개해 주셔서 아주 몽글파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에서 한 2시 한 55분까지 일단 1차적인 강의를 하고요. 다음에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의 좀 보시다시피 강의 컨텐츠는 이와 같이 첫 번째는 국제증권 시장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다분히 이론적인 것부터 조금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제 발행 시장,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증권 발행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기에 발행회사 입장에서 해외에서 자본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신지요? 아마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와 역시 관련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국제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신 분이라고 알고, 국제 증권 발행이라는 측면, 그 다분히 발행회사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 강의는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보다 같이 국제 자금 조달과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투자분에 좀 집중을 할게요. 대부분 여러분이 관심사로 줄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국제 증권 시장의 결과를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 국제 발행 시장 투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외화 증권 투자, 즉 해외 증권 투자라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은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 번째 챕터 외화 증권 투자 내지는 해외 증권 투자는 마지막 단계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을 뒤로 넣은 이유는 앞에 하면은 미리 놔두고 가실 것 같아서 뒤로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겨우시겠지만 오시라고 힘들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부산 분이라 하더라도, 여기 제가 부산지를 잘 모른다만 적어도 오시는데 1시간 가시는데 1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점수를 뽑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챕터 3까지 꼭 듣고 가시길 바라고, 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을 적어놨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실제로 도움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KTX 타고 내려왔고 갈 때 끝나고 나서 다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귀한 시간이니까 귀한 시간을 최소한 서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는 사이사이에 질문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손 들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쉬는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 강의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 사이에 그거 두 번째 끝난 다음에도 제가 가는 비행기 저녁 6시거든요. 여기 어디죠? 사사인가 어디서 갈아타면 한 30분 남기면 간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 좀 오늘 이 강의가 좀 인포머티브하고 실제로 도움되는 그런 강의를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금융과 금융시장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금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금융이란 시장 속에서 증권시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런 다음에 증권시장 중에서 국제증권시장이라는 개념은 또한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해서 큰 그림에서부터 좁혀 나가는 식으로 먼저 빅픽처,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투자 방법에 대해서, 투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마 여기서 지금 이번 프로그램이 7차인데 10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파생성도 있고,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DIFC에는 각 금융의 전문기관들이 다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행운하시죠? 뭐 캠프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근데 크게든 작게든 간에 결국은 금융이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금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흐름은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금융시장을 먼저, 금융이란 과연 무엇인가 간단하잖아요. 플로우 오브 마니, 돈의 흐름이죠. 돈이 유통되는 것이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이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자금의 수요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금의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금의 공급자죠. 자금의 수요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입니다. 한 나라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은 끊임없이 흥거 포더 머니, 돈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기업은 대부분 다 유보금이 많아서 문제이죠. 그래서 심지어 기업이 갖고 있는 유보금을 가지고 투자를 증거에서 유도하려고 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재부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유보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라는 거죠. 투자는 뭘 하는 게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건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일자리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은 돈이 많은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유보자금이 많은 건 안 되죠. 항상 돈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누구한테 푸느냐? 여러분한테 푼다는 거죠. 저는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가계는 돈이 잉여 주체죠. 서플러스 이코노믹 유닛. 돈에 대한 잉여 주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돈이 자금에 대한 수요자, 자금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기업한테 흘러들어오는 과정. 이게 바로 금융의 핵심이다. 기업금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메커니즘하는 매개체가 바로 금융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자금 거래, 돈의 거래이다. 근데 이래가지고 자금의 거래라는 것은 결국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가 하면 금융 상품들, 파이낸셜 프로덕트라는 걸 통해서 되는 거죠. 금융 상품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예금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혹은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와 같이 tangible, intangible,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금융 자산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을 거래함으로써 결국 금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통 가능한 유무형의 정수인데 탭스로 할 수 있는 게 예금이잖아요. 은행이라는 거, 제1금융권에 맡기는 거, 제2금융권에 가서 투자하는 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이런 것 융통을 통해서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한테 자금의 공급자인 여러분의 돈이 흘러들어가고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대가를 얻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금융시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이라고 해서 다시 보면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경영주체간, 즉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인 이와 같은 금융주체 간의 금융상품이 그려진 시장을 얘기하고 기능이라는 것은 누가 말하면 자금 조달이겠죠. 방해시장 측면에서 기업가 입장에서 그리고 자금의 운용이겠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 다음에 위험을 이전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파생사업은 이런 말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같은 거를 통해 갖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미래에 불가능한 예측에 대해서 미리부터 예측 가능하게 선물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선물 시장이다. 파생상품시다. 가요 결정이다. 뭐 다분히 이론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한 번쯤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가장 크죠. 돈의 흐름이니까. 그 내에서 보면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파생상품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파생상품에 대해서 이미 지난 주인가요? 대출이라고 하신 거 들었습니다.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이죠.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만큼 수익도 많겠지만 외환시장은 사실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는 건 없고요. 환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좀 이따 보시다시피 국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과 조금은 관련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자본시장이고 정부시장인데 결국은 교수에 따라서는 자본시장과 정부시장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기금융시장에서 대칭되는 말이죠. 단기금융시장이라고 얘기하면 1년 미만의 금융 장수가 이르는 그림이죠. 대표적인 게 은행 간에 거래되는 콜이라든가 RP라든가 대표적인 게 기업원 같은 거. 기업이 돈이 필요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5년, 10년짜리 돈이 필요하진 않다. 결국 부채로 나오니까. 짧은 시간 내에 돈이 필요하고 운전자금이 필요하고 3개월, 6개월 지난다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으니까 이럴 때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보통 하는 게 단기금융 상품을 통해서 기업이 잡는 거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CPO, 커머셜 페이퍼라는 거, 기업으로. 이와 같은 단기금융상품인데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단기금융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대부분 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테일러, 금융소비자인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증권시장이 되겠죠. 증권시장은 크게 말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된다는 것을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주식과 채권의 관계는 여러분이 너무나 알고 계시고요. 주식은 회사의 자본이 되는 거죠. 따라서 회사의 사원권을 형성하는 거고 여러분은 회사 경영에 관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주주수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채권 같은 것은 언젠가는 소멸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사의 경영할 수 있는 권능이 주시지 않고 대신에 받는 것이 뭐죠? 확정적으로 원문과 이자를 받는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증권시장과 국제증권시장. 국제증권시장의 구조를 알아야만이 해외 증권 투자는 개념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금융을 크게 한번 그려봤고요. 금융 중에서 우리는 증권시장을 파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는데 증권시장은 자본시장이다. 즉 장기 금융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이라는 것은 뭐냐? 원본 소실, 이건 다분히 법상의 개념입니다. 원본 소실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원본 소실이 다시 말씀드리면 원본 손실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초과 손실 가능성은 없는 거죠. 내가 100원을 주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내가 원본은 100원을 투자했잖아요. 나의 손해의 한계점은 100원으로 끝나죠. 예컨대 삼성전자가 망했을 경우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내가 잃어버린 게 원본밖에 없죠. 원본 손실을 넘어서서 추가 손실까지 가능한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파생상품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선배나 옵션을 샀을 경우에는 옵션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100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150원, 200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 구조까지 설명드리기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파생상품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내가 100원을 주고 사는데 역설적으로 반대하죠. 100원 수가하는데 200원, 300원도 들 수가 있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손실도 큰 거. 파생상품 거래, 스물거래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리스크가 크겠죠. 그 리스크를 큰 것을 갖고 신용위험을 막기 위해서 항상 마켓 투 마켓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담보를 걸어놓는 방법으로 처리됩니다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증권이라는 것은 추가 손실 위험은 없죠. 여러분의 손실의 한계점이라는 게 원본을 잃어버린 뒤로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접근한 것은 원본 손실마저 없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죠. 그럼 원본 손실 위험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개념을 정의할 때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는 누구 도식적이지 않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아직도 따라가고 있어요. 굳이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성이 있다는 거죠. 비금융투자상품이 있다. 투자성 여부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본 손실 가능성마저 없는 게 뭡니까? 은행 예금 같은 거예요. 100% 다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 우리의 정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대상이고 은행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다시 나눕니다. 초과 손실 위험성이 있는 게 바로 파생상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다시 장래와 장애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번 강의에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증권회사에서 판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 도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은행 상품, 추가 손실 위험이 없다. 아니, 원본 손실 위험 아직도 없다. 따라서 그거는 비금융투자 상품이다. 금융상품이라되 비금융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증권은 아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은행에서 파는 것은 비금융투자 상품으로서 원본 손실이 없고 증권회사에서 관련되는 것은 여러분이 증권회사, 큰 증권회사 개념으로 봤을 때 운용사, 집합투자업자, 미래자산 같은 거 그런 게 파는 보면 증권이죠. ELS나 ELTF 같은 거 기본적으로 원본 손실이 있지만 추가 손실이 없죠. 하지만 그런 걸 팔 때 ELS 같은 거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미 투자성이 없죠. 증권이 아니죠. 근데 증권에서 파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00% 다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겠죠. 최대한 가깝게 간다는 얘기를 좀 드리니까. 원본 손실이 정말 없다면 그거는 이미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 증권에서 팔 수가 없어요. 은행으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본 손실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것이 증권이다. 그것마저도 없는 것이 은행 상품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증권 이상은 추가 손실 위험은 없다. 파생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잡히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권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증권이 발행되고 유통시되는 시장을 얘기하죠. 여러분은 주로 유통시장만 공부한다면 발행시장도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관여하고 계세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어떻게 나눌까요? 최초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발행시장으로 합니다. 유통시장은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장이죠. 매일매일 여러분이 증권회사에서 사업하는 거. 그래서 발행시장이라는 것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업이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최초로 분매시켜 디스트리뷰션하는 시장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발행시장도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IPO 할 때, 공모할 때 여러분 관여하잖아요. IPO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니셜 퍼블릭 오프닝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보통 기업 공개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증자도 여러분 관여하잖아요. 주주 배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주주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잖아요. 조금 20% 할인해서 돈에 대해서. 그죠? 관여하죠. 그것도 또한 여러분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발행 시장에 대한 투자이죠. 이와 같이 발행 시장이라는 것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최초로 기업이 주식을 찍어내가지고 투자 여러분한테 분배시키는 과정을 다소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하시잖아요. 공모시장에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게 발행시장이고, 발행시장은 최초로 그런 관련된다면 공모 및 사모, 그 다음에 기업 공개, 국상증자시장 등을 얘기하고, 유통시장이라는 것은 이미 발행된 시장 주식이 투자자에게 전전 유통되는 시장. 여러분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주식 사고 파는 게 됩니다. 유통시장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주식을 투자하실 때 큰 그림이 이미 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이 정권인가, 파생성공인가, 그리고 원본 손실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걸 좀 사는 과정이 발행시장, 유통시장 개념 여러분 다 파악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통시장에서 결국 장내시장, OT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확대하는 게 국제금융시장이죠. 그죠? 우리가 좀 본적으로.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권시장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주식을 사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나스닥이나 나이스가 뭐 HTX 방식으로 가능해요.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면 이런 밤에 오늘 저녁 9시 10시면 되면 이건 10시가 됩니다. 앉아가지고 여러분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는 4일 거래, 4일만 여러분 주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상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자, 금융시장이 무엇인지 알았고, 두 번째는 정권시장이 뭐 정권과 파생상품의 차이를 여러분 공부했고요. 그 중에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여러분은 대충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제시장, 드디어 우리는 국제로 세계로 넘어갑니다. 한나 도메스틱을 떠났어요. 국제시장은 뭘 얘기할까요? 국제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죠. 국제적으로 정권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념을 나눠서 뭘까요? 국제 발행시장은 뭘까요? 아까 발행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최초로 기업이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분배시킴으로써 여러분이 자금의 공급자인 여러분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시장이 발행시장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걸 국제시장으로 확대하는 얘기는 간단하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IPO를 한다거나 증자하는 것,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제금융 발행시장이죠. 그죠? 반대로 제가 미국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아까 사료에 드렸습니다만,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IPO를 하고 증자를 하고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죠. 역시 국제금융시장, 국제증권시장이죠. 국적을 달리하는 경제 주체 간의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다. 개념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발행시장과 국제유통시장을 나눴을 때 가능하죠. 국제발행시장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반대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시장.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액세스 바이오 사례를 들어볼까요? 3년 전에 제가 한 건데 미국 기업입니다. 폭등을 했거든요. 혹시 주식을 갖고 오신지 모르지만 외국 주식이 국내에 들어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외국 주식 같은 것은 그 나라에 쌓고 재반 인터널 컨트롤을 정확히 받기 때문에 내재 가치에 어긋나는 주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근데 국제 발행시장으로 한다면 굳이 외국의 계좌를 오픈할 필요가 없이 앉아서 살 수 있겠죠. 국제 발행시장. 다음에 국제 유통시장으로 한다면 외국인이 유통시장 개념을 잠시 말씀드렸죠. 유통시장은 already issued security, 이미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유통시장은 두 가지가 나겠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을 사거나 팔고 하는 것. 반대로 여러분이 외화증권 내지는 해외증권을 사거나 팔고 하는 것. 가장 마지막에 관심 분이 여러분이 좀 갖고 있는 관심이죠. 그죠? 그건 세 번째 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국제 증권시장은 별거 아니다. 경제 주체를 달리하는 국제 간의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그것은 다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 기회는 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 증권시장의 특징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차죠. 누가 뭐라도. 여러분 지금 오후 4시까지인가 3시간까지 주식 거래할 때 마음대로 사고 팔고 했는데 시차가 존재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만약에 미국 증권을 실시간으로 사기 위해서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앉아서 하셔야 되겠죠. 물론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직접 미리부터 걸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시차가 존재하죠.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큰 시차가 존재하지 않다는 국내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 거래하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수하셔야 되겠죠. 새벽에 앉아서 ETS 주주를 온다거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FX로, 그러니까 포린 익스체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이것은 좀 이따 보다시피 기회 요인과 같은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에서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게 환율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을 사는 것은 결국 미국의 IBM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안 들어있으니까 IBM 주식 우리나라에서 성장 안 돼 있잖아요.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결국은 달러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회사에서 환을 해줍니다. FX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산 다음에 판 시점이 만약에 환율이 급등했다면 급등할 시점에 파면 좋겠죠. 주가가 좀 내렸다 하더라도 환에서 이익이 크니까. 제가 옛날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1달러에서 1200에서 16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주식에서 가격의 등락은 부차적인 얘기가 되죠. 환에서는 아니죠. 이와 같이 환이 있다는 것. 통화하는 트랜잭션 커런시가 다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 요인과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환이 전다고 법제가 상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법제에 상해한 부분을 가장 포커싱을 맞춰서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사는 법제는 아닙니다. 법제에 상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애플 주식을 샀을 경우에 애플 주축에 여러분이 직접 참석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프락시로서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는가 정도 차이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이 법제의 차이는 여러분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다 차익을 노리시는 일반 투자자, 다음으로 Financial Investor이지 Strategy Investor,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입장에서 법제 차이이기 때문에 법제에 관련된 얘기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좀 이따 보시다시피 매매 거래 제도의 성향 또한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우리와는 D+4 며칠이에요? 여러분 1이잖아요. 오늘 사면 내일 모레 우리 주식이 들어오고 오늘 팔았다면 내일 모레 돈이 들어오게 돼 있죠. 나라에 따라서는 T+3일, 4일, 5일 된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오늘부터 4일, 5일 기다려야 된다는 차이가 존재하겠죠.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감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 주식에 투자하느냐? 시장이 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랜드 있잖아요. 사이사이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끝없이 나온 얘기, 지금 코리안 실제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에서 핵심 투자하고 타자 둘인가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못 나게 돼 있죠? 필리핀과 싱가포르 가서 도박했잖아요. 10억 했고 20억 했고. 연예인이니까 들리기 뿐이지 개인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국내에 강원랜드도 있고 카지노도 많이 있는데 왜 외국 가서 하냐는 거죠. 시장이 넓기 때문에, 기회가 많기 때문이겠죠. 이런 많은 차이와 단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국제증권시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발행시장입니다. 국제발행시장에서 투자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끝나고 나서 앞에 시간을 끝내고 나서 유통시장을 볼게요. 국제발행시장 현황과 국제발행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투자 방법, 여러분은 다분히 두 번째 관심이 있겠죠. 국제발행시장에서 하고 국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자본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가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건 여러분의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증권이 발행될 때 여러분이 가진 어떤 투자자로서 투자가 가능한가 이후에 관련한 내용인 국제발행시장의 투자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포커싱을 맞출게요. 그렇지만 이건 역시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국제유통시장, 외화증권 투자는 다음 시간에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국제발행시장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비만해볼까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발행시장에서는 최초로 기업이 증권을 찍어내가지고 투자자한테 분명한 시장이다. 국제가 많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국제가 국가된 걸 한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 내국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국제 발행 시장이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투자 기회가 있을까라는 것을 챕터 2에서 말씀드렸고요. 통계를 대충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국내 기업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주로 예고로 되는 것을 급하게 하라고 여기다 영어를 그대로 했어요. 급하게 만드니까. 국내 기업이 해외 포린 마켓 국내 기업이 해외에다가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많아요, 사실은. 주로 주식, 밑에 있는 게, 밑에는 항상 DR하고 쉐어인데, DR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복잡하니까 주식으로 얘기할게요. 주식은 한
주식과 주식의 유사한 상품이라는 DR은 45개 종목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한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나 LG, 그다음 요즘 중소기업도 많이 한다. 뭐 하여튼 G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발행되어 있고 해서 다 해서 주식과 DR에서 45개 종목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CB, BWB, 그러니까 전환 사채나 교환 사채나 일반 사채로 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직접 영향은 많지가 않죠. 여러분이 굳이 국내에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주식들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했다고 해서 외국 가서 따라가서 살 필요는 많지 않겠죠. 여러분의 관심사는 큰 부분이 아닙니다. 더 관심 있다면 요 부분이 하겠죠.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정품을 발행하는 경우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훨씬 작습니다. 제가 위에 걸 뺏긴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주식이나 DR은 대상 순수 종목이 되고요. 근래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 가서 법률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도 바로입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 주식을 해갖고 조만간 발행돼요. 이미 신문에 나타나는 뭐 컨텐츠 미디어라든가 조이시스템 같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다른 대단히 우량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IPO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발행 주식을 정부이나 주식 같은 걸 DR을 발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직접적으로 발행되는 거죠. 그죠? 관심을 가지라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좀 상세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제 발행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국제 발행 시장 투자. 국내 기업이 해외 정부 발행을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이미 우리나라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미국에도 DR 형식으로 주식하고 비슷한 걸로 다시 발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PO를 하지 않고 곧장 외국에다가 먼저 IPO한 기업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소수이고 그게 일방 상대라고 하고 국내 동시 상대라고 하고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한 회사가 추가적으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홍콩 시장이나 싱가포르 시장에 다시 상장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상의 문제는 넘어가고요. 이런 것을 투자할 때 장점은 뭘까요? 외국의 투자 보호제도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투자보다도 정부가 좀 더 공시적이기 때문에 좀 더 외국에서 사는 것이 좀 낫다고 하는 이론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큰 부상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시장도 다 IFRS에 따라서 장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꽤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국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좀 발행해갖고 한 삼성전자가 한 주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150만이라고 치죠. 미국에도 똑같이 발행했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는 만약에 얼마죠? 16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의 주식을 사가지고 미국으로 옮긴 다음에 미국에서 팔면 그로 100원은 10만 원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아비트레이션이라는 거거든요. 대단히 선진화된 금융기법인데 동시 상장이 됐을 때 국내에 상장된 기업이 해외로 동시에 상장을 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오직 요거 하나입니다. 국내도 상장되고 해외도 상장되었을 경우에 어차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투자 보호제도가 허접한 것도 아니고 잘 되는데 굳이 왜 해외로 가느냐 한다면 이와 같이 무역 차익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면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때는 시장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식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들어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미국,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요즘은 모든 경제가 다 글로벌화되고 세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만은 과연 미국의 나이 모던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미국 주가는 폭락하겠죠. 그렇다면 미국 주가는 삼성전자 한 주당 120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150만 원으로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앉아서 3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옮긴 다음에. 옮기는 시간에 하루나 이틀 걸리거든요. 에타곤이 나가서 해줍니다. 이와 같이 그래갖고 마이그레이션, 내지는 미그레이션, 시장 간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쓰는 금융기법인데 개인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어려운 기법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관심은 가진데 일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 가능합니다. 아무리 인물 일가의 원칙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은 통합되어 있다 한들 시장마다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걸 이용하는 거죠. 내가 주식을 옮긴다면 파는 것. 이것이 바로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된 데에서 투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단 마치고요.
그래서 단직을 하면 요즘 번자 쓰기고 뭐 이런 제반 뭐 할 수가 있고 하겠죠. 뭐 그런 건 아까 얘기한 것도 하고요. 다음에 반대로 보겠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투자하는 것. 이건 아까 발행시장 통해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최초로 아이디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제품을 발행하는 게 있다면 가장 관심은 어차피 국내도 살 수 있는데 뭐처럼 해외에서 샀냐라고 할 때 굳이 이런 건 가능했죠. 우리나라에서 IPO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곧장 발행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못 샀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동시 상장이라면 가장 많이 투자 요인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 기업이 있으니까 그 나라와 우리나라 시장과는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간의 차익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게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비트레이션 그 우리나라로 번역한다면 무위험 차익거래라는 거죠. 되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미 가격이 보이니까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이건 반대입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왔어요. 외국 기업이 발행한 국내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20개 종목 된다고요. 확실히 큰데 내년까지는 한 30개까지 됩니다.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것도 6개 되거든요. 영국 기업, 미국 기업, 홍콩 기업, 중국 기업. 물론 여러분이 이미 기억하고 있지만 가오시안, 중국 고시안 기업은 중국 애들이 워낙 전환을 쳐가지고 주가가 너무나 과대평가돼 하고 손해 많이 본 기업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와서 대부분 다 IPO하는 순간에 참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발행시장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이 부분 좀 관심 가져주세요. 다시 말해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IPO를 하거나 상장을 한다면 아무리 제한적으로 그건 반은 국내 주식화 되는 거죠. 따라서 내국제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전체 투자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언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외국제국이냐? 국내 주식 코스닥과 코시닥 해갖고 1,800개 장목이 있는데 그죠? 외국에서는 여러분이 앉아서 달러 자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따 보시다시피 물론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애초에 상장되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사는 방법도 가능하고 외국주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발행시장 측에서 사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IPO하는 주식 최초로 자본을 모집하는 것을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따 보다시피 우리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시간에 본다시피 외화증권을 사는 것도 가능하죠. 앉아가지고 외국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원전 매매를 가는 것도 가능한데 차이가 뭘까요? 어차피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IPO를 하는 주식은 외국에서 상장을 거의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알짜 기업 중에서요. 그래서 외국 주식, 외국에서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이스나 나스닥이나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에 살 수가 없어요. 애초에.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있어갖고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주식을 사거나 팔을 때 차익을 양도소득을 합니다. 내가 100원에 샀다가 200원에 팔았다면 100원이 내가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외화증권은 거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게 된다면 일정한 부분, 250은 좀 이따 선생님이 말씀드릴 다음 시간에 일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국내에 상장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사실상 우리나라화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대부분 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IPO를 할 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만약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한국에 2차 상장을 하게 된다면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마켓 프라이스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걸 참조해서 하면 되겠죠.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뭐가 될까? 북빌드라는 방식으로 해서 사전 수요 측을 조사해서 그 당시에 결국은 언더라이트인 증권회사와 그 기획가사의 네고시에이션이 결정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대부분 다 내고를 할 때 좀 싸게 해요. 우량한 외국의 자산을 갖고 있는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이 국내 상장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은 게 액세스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기업이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 잠시 방문해 봤어요. 한국의 그 워낙 IPO가 성공하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한국의 자회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에 들어간 분들이 4배 이상 주식을 다 차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소득세 없고 미국의 달러 자산을 한국에서 살 수가 있다는 장점.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꼭 해외 주식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앉아갖고 외국에 상장될 뿐만 아니라 알아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저런 주식도 많더라. 그것을 선택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인텐시브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행시장 쪽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정권을 발행하는 것, 국제
발행 시작과 동시에 부심할 거는 인바운드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은 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제한이 없고 결과는 내국 접근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됩니다. 올해가 되는 게 상당히 많이 되고요. 이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장점이라는 것은 외국 접근을 국내에서 국내 거에 따라서 주식 시도 가능하다는 거 가능하고요. 아비트레이션 얘기가 또 나왔네요. 이 기업이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대부분 2, 3년 내에 본국에서 또다시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시장이 동시에 상장되었을 때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마이그레이션, 바로 시장의 이동을 통해서 아비트레이션의 기회를 줄 수가 있고 여하튼 때문에 되고 단점이라는 것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상장했을 때 이건 역시 법률상의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관심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을 샀을 때 여러분은 IBM의 주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IBM이나 애플, 스티브 잡스예요. 주식이 한국에서 상장되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여러분은 IBM의 주주가 되는 거죠. 아까 사채하고 주식하고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사채는 회사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정세에 불과하지만 주식을 샀을 때 내가 회사의 사원들이 되는 거죠.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라고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사의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마이너리티 쉐어홀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 주식일 때는 이와 같이 내부적인 법률과 전문용어로 인터널 어페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미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게 제한적인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한테는 크게 큰 단점은 되지 않죠. 사실 요즘 주식을 사거나 팔 저도 한다면 대부분 다 단기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이 회사에 내가 정리에 간섭하려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단점이 존재하지만 이건 본질적인 단점이 아니다 라는 말씀만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도 이거 말고 되게 많죠. 외국 기업은 대단히 지배구조 같은 게 순진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갖추고 자산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저 주식을 사는 것도 또 하나 장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라이싱을 할 때 조금은 더 디스카운트해서 많이 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시장이 무엇인가 봤고 금융시장 중에서 증권시장이 무엇인가 봤고 증권과 파생성 펜처를 봤고 그 다음에 증권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봤고 발행시장은 다시 기업이 자본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식을 최초로 공모하거나 정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인데 그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이번 시간은 국제금융 시간이니까 반대로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거입니다. 그에 대해서 각각의 투자의 요인 대신에 투자의 기회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10분 쉬고요.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외화증권 투자, 해외증권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10분 있다가 정확히 57분 시작하겠습니다. 늦지 마시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로스쿨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에서는 실무 전문가의 교수가 전체 교수에서 30%를 차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규정이. 조금 그러니까 막강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로스쿨이 된 건 알고 계시죠? 사법고시가 이제 2017년부터 없어지는데 2017년부터 사법고시니까는 사법고시 합격 비율을 계속 줄여가는 거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자제분에도 혹은 뭐 동생분에서 로스쿨 다니는 게 있지만 미국 시스템을 다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강의 미국치 않고 로스쿨인데 로스쿨 규정상 부산 지역에 있는 로스쿨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요? 어느 대학인지? 부산대라고? 동아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만. 그럼 우리나라 전체에서 로스쿨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 와, 대단하십니다. 25개. 그러면 변호사가 많은 필요 없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법의 나라죠. 하다못해 부동산 살 때 옆집 강아지가 죽어도 변호사한테 달려갑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몇 개일까요? 혹시? 대학. 그러니까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정규의 사립 대학이 대충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요즘 통폐합도 많이 하고 하는 추세인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제가 알기로는 23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에서 230개. 그 중에서 좋습니다. 250개로 치죠.
그 중에 로스쿨이 25개잖아요. 그럼 10개 중에 하나가 로스쿨이죠. 그죠? 그런데 로스쿨, 그런 각 학교마다 로스쿨 학생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법무부에 이거가 돼요. 왜냐하면 로스쿨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변협에서 반대하잖아요. 로스쿨이 많으면. 로스쿨 들어갔다 해서 곧 변호사 수를 얘기하는데 지네가 뭐 남자를 뽑겠을 경우는 변호사 수가 많으니까 변협에서 들고 나고 지금은 로스쿨을 들었습니다. 동아대가 몇 명이죠? 한 60명 되나요? 어떤 군소 로스쿨은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은 25개, 200개까지 10대의 경쟁을 듣고 로스쿨을 겨우 인가를 받았는데 로스쿨에서 어떤 학교는 교수 40명에 학생 40명이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정해져 있는 데다가 나눔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각 대학마다 로스쿨을 이미 정해져 있는 2,000명의 로스쿨을 우리가 많이 유치해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학교를 25개 인가를 하다 보니까 군소 로스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미국에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로스쿨 미국에서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대학이 몇 개 될까요? 뭐 커뮤니티 칼레지라든가 작은 거 많은데 정식 로스쿨이요. 그러니까 정식 대학,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 2,500개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 중에서 로스쿨이 미국의 로스쿨이 몇 개일까요? 혹시 여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미국에서 로스쿨 나온 사람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조지타운도 알고 계실 테고 저도 탑10은 드니까 미국의 로스쿨은 178개 정도 됩니다. 자, 변호사에 나간 미국에서 모든 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미국에서 로스쿨은 정식 대학이 2,500개인데 그 중에서 로스쿨이 118개입니다. 뭘 의미하죠? 로스쿨 인가받은 대학의 학생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지 타산이 맞다는 얘기죠. 또 로스쿨 학비는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 비싸게 하면 난리 나죠. 뭐 신문 사설 많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뭘 의미할까요? 각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이 교수로 많이 채용합니다. 제가 조지타운 대학에 교수 수가 몇 명인가 하면 정식 교수 한 180명이거든요. 별 로스쿨 다 있어요. 장례 전문 변호사, 무슨 변호사. 각각의 분야별로 각각의 전문화된 변호사가 많다 보니까 나는 이미 로스쿨 졸업해서 이쪽으로 가겠다. 틈새 시장은 다 뚫다 보니까 변호사가 흡수가 되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집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 변호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시잖아요. 크게 보면 세 단계가 있죠. 맨 처음에 집을 알아보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컨트랙 단계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집에 하자가 있는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가, 채권이 걸려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타이틀을 서치하는 단계, 마지막에서 돈을 주고 사고 등기하고 하는 단계, 클로징 단계. 세 단계에서 변호사가 관여합니다. 미국이. 그것도 양쪽, 그러니까 쌍방 대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양쪽을 다 대리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사 중개하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식이에요. 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사는 사람한테는 지금이 꼭집니다. 빨리 파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파는 사람한테는 지금이 반대. 사는 사람한테는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이 바닥입니다. 빨리 이거 사야 됩니다. 파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이 꼭집니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거짓말 안 하면 거래가 승산되지 않잖아. 물론 미국에서 리알토라는 게 존재한다만은 그거랑 별개로 변호사를 반드시 들어간 게 있어요. 제가 보는 데는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 미국의 부동산 시장 하나만 놓고 보다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 시장보다 많아요. 그러다가 변호사 늘어났다 보니까 아웃성이죠. 지방 로스쿨에 되지 않고.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쿨은 옛날에 사법고시를 합격했을 때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그 정도의 양질을 가진 학교니까 미국의 비율로 봤을 때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라고 했어요? 2,500개 대학 중에서 번져간 대학 중에서 178개의 로스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로스쿨 순위 매기는 자체가 내가 볼 때 난센스예요. 미국에서 로스쿨 인가받은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학 순위 따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50개 대학 중에서 너무 많이 지어놨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많아요. 그 교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오늘 수업과 상관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려면 제가 빠진 사람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예타원에서 몇 개 오신 분들 나가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강의를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죠?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나가시지 않고 쉬는 시간에 대부분 다 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때문에 저 부산 서울서 내려왔다 하니까 사마제에서 아까부터 그냥 그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야 뭔가 한 시간도 버티지 않아 하는 분이 있고 그건가 아닌가 그런 걸 보시니까 두 번째는 제 강의가 나름대로 재미있게 듣기 때문에 계신 것 같습니다. 후자로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후자로 생각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됐네요. 그리고 강의 모티브를 이런 데 갔으면 볼 텐데 아쉽게 안 갔네요. 이건 어차피 PDF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카톡 괜찮을 텐데 그냥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무엇입니다. 금리가 무엇인가 그냥 들어봤고요. 부산을 가지고 정부에서 제대로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금융의 중심지 룩셈부르크 같은 모델을 만든다고 해서 금융기관들을 다 이걸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 근무합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분들도 많은 분들 좀 방경제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아무튼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을 실제로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렇다고 사개차 내려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준정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래소, 예탁원, 캐비코 이런 다 반응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 저희가 예탁 같은 건 반영도 여기 계시고 무슨 저같이 이제 국정부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서울에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얘기가 또 끝났구나.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금융허브로 키운다고 하시니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경제를 앞으로 계속 들을 거 아닙니까? 오늘 7일차니까 14일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금융이라는 게 무엇인가? 금융이 무엇이고 금융시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단기 금융상품과 은행상품과 파생상품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서론 분에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단계로서 금융 중에서 정부시장은 무엇인가? 다음에 정부시장을 위해서 다시 미리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제 반응 중에서 저희 부산에 계신 분은 덜한데 저도 근본적으로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럴 때 서울로 갔는데 그러니까 지방마다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부산집에 안 되는 게 쌀 얘기를 안 하죠. 저가 최고 부산이니까 저는 경상도 국적 어릴 때까지 서울로 갔는데 최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하고 하면 돼요. 근데 금과 하필이면 불행하게도 다 어머니한테 으로 반응해요. 근데 금융도 하필이면 누르고 정근하기도 정인데 제가 금융이라든가 정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전문가다 보니까 하필이면 가장 발음하기 힘든 것을 한 시간 내내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발음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막 발음하고 학생들이 우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미리부터 이 커밍아웃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잘 발음 못하니까 웃지 마라. 속편하게 쇼담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좀 발음 중에서 정근하고 발음이 신경 쓴대요. 이걸 시점에는.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미리 좀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제가 신경 쓰고 발음을 자, 금융의 무엇인가 파악했고요. 금융시장이 어떻게 구성됐고 금융시장 중에서 장기 자금이 거래되는 정부를 통해서 금융이 매개되는 것도 정부시장으로 얘기했고 그 정부시장은 다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되는 걸 말씀입니다. 발행시장은 것은 최초로 기업이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한테 정금을 찍어내야 하고 구매함으로 사는 게 발행시장이고 유통시장에서는 얼레디 이슈도 시킬 수 있지. 이미 발행된 기분이 유통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다시 국제적으로 본다면 국제 발행시장은 것은 다시 두 가지 나올 수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적금을 찍어내서 외국 사람한테 파는 것. 투자 기회가 여러분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필요 없죠. 국내에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증권을 찍어내야 팔려는 국제 발행시장 들어오는 것. 그건 요즘 많이 나왔고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시장 쪽에서 바라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내국인이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사는 경우 바로 이거죠. 가장 핵심적인 논을 주시오. 반대로 인바운드 들어옴을 본다면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식을 사는 경우 여기에 대한 가격은 필요 없겠죠. 여러분 외국인이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 자본시장은 완전히 지금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국내 주식을 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 얼마나 되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진짜 알고 있으면 마켓 쉐어 전체했어요. 35% 정도 되나요? 대충 그 정도 되죠. IMF 축구에서 넘상에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극단적인 거로 삼성전자 주가같이 이런 것은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는가 하면 그 방송법 통신법 같은 특별한 법에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100% 사지 못하고 40%까지 사는 것을 제한하는 법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국가 기관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외국인이 옛날에 외국의 헤지펀드 문화를 많이 독립한 적이 있는데 처음 무슨 얘기예요? 미국은 더 센 법이 있어요. 미국 법 중에서 뭔가면은 액션 프로리라고 법이 있는데 그 법은 국가위원회에서 외국인을 전혀 못 사게 하는 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랍계 큰 손이 미국에 항만을 관리하는 회사, 항만을 관리하는 주식을 살려고 하는데 그걸 못 사게 막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항만을 관리한다는 것은 미국의 기관산업이거든요. 그것이 아랍에 좋지 못한 세력에 들어갔을 때 미국 기관산업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국내 주식을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100% 다 IMF 후에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다 가능하고 몇 가지 예외적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국내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 유통시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하나 남은 게 있죠. 여러분이 해외에서 주식을 사는 거다. 그것이 이번 시간에 좀 강의할 겁니다. 아까 방해시하고 다 얘기했고요. 자, 해외정부 투자가 있습니다. 외화정부 투자래요. 계속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 이게 좀 가격이 틀리신 분야가 된 줄 알았는데 뭐 충분히 그냥 적으시면 될 거예요. 외화정부 투자인데 외화정부 투자의 개요와 가장 중요한 게 장단점이죠. 왜 국내 시장에서 사지 않고 해외까지 나가서 사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장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심을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외화증권 투자 매매 절차는 무엇인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인데 밖에 금융상의 얘기인데 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외화증권 투자계란 여러분이 외화증권은 외국 통화에 표시되는 증권들을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이라는 게 법상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예탁원에서 제가 속한 예탁원에서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주식을 사납할 때다 외화증권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개념을 봤을 때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주식채권, 그러니까 원화가 아닌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달러로 표시된다거나 엔화로 표시됐다거나 하는 것도 많아요. ADB 같은 국내에서 아시아데벨롭뱅크 같은 국내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동사 외화증권이죠. 즉 외국인이 아까 국내에서 기업에서 증권을 많이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외화증권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외화증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죠.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 아웃바운드 나가는 거 국내인이 해외 증권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외화증권의 개념상의 활용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증권회사에서는 해외 증권, 해외 주식, 해외 증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증권이다. 실물로서 봤을 때 따라서 이런 같은 복잡한 용어라 외국에서 유통돼서 외국에서 발행되고 외국에서 상대는 거래되는 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죠. 국제 발행 시장에서. 자, 가장 중요한 게 외화증권. 여러분이 외화증권을 부르던 해외증권으로 부르던 투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흔히 아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내가 종목을 골라고 선택하는 직접 투자와 또 하나 뭐예요? 간접 투자. 법상의 간접 투자라는 말은 헷갈리기 때문에 집합 투자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집합 투자요. 집합 투자 알고 계시죠? 집합 투자라는 것은 뭘까요?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투자 다시 앉아갖고 물론 자문은 누구한테 얼마인지 받을 수 있겠죠. 자문은 그래갖고 종목을 스스로 고르는 거죠. IBM 주식이 내렸다, 사겠다, 애플 주식을 사겠다. 선제에 투자하는 거고 간접 투자라는 것은 자산운용사가 설정해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를 하는 거다. 공사업의 주식 펀드, 해외 펀드에 외화증권에 가입해서 하는 방식이다. 다시 한번 집합투자와 간접투자, 직접투자의 개념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국제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집주투자는 내가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간접투자 내지 집합투자는
뭐라고요? 내가 전문가한테 맡기죠.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금융기관이? 정부회사에서 보험사에 오는 게 누구예요? 자산금융사예요. 미래에셋. IMF 이후에 간접투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미래에셋이 거대한 금융기관이 됐잖아요. 세계적인. 박형주 씨.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금융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대재벌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층계층에 어마어마한 빌딩도 있고 해외 진출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집합투자는 간접투자는 다시 말씀드리건데 여러분의 각각의 개미들의 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마니를 형성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져야죠.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 애널리스트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고 최고 전문가한테 불리게 하고 그 결과를 각각의 개인들의 컨트리뷰션의 비율에 따라서 100만원 투자한 사람, 주고 산 사람, 1억 투자한 사람 비례적으로 많이 한 사람은 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고속한 사람은 절대 소년투까지 분배죠. 그걸 분배하고 내선 배당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집합투자라고 한다.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사는 방법과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집합투자 내는 간접투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집합투자와 간접투자 전체 비율이 어떨까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비율이요. 한국 사람의 성향 같아요. 나는 못 먹을 거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직접투자가 훨씬 많죠. 그래서 미국 같은 집합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델리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합투자자. 세계적으로 미국의 회사인데 어마어마하죠. 거대한 제프죠. 거기서 이제 집합투자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HTS 방식으로 정보를 사는 직접 투자와 집합 투자가 다 가능하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좀 이따 보시다시피 리뷰트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이 거주자라고 한다면은 내국인 한국 사람다고 왜 갑자기 거주자라는 개념을 붙었을까요? 투자 관련한다거나 외국화랑 관련된 때는 이게 거주자 비거주자니까 내셔널리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크게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라는 개념이 나누는 게 두 가지입니다. 세법과 금융관의 외국한 거래 법상에서 거주자 비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 비거주자 헷갈리지 말고요. 그냥 거주자라고 한다면 내국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국인이 외화증권을 사는 것이 허용된 역사가 이겁니다. 과거에는 기관 투자가 되지만 허용했고 여러분은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위험이 크다는 거죠. 투자 보호 측면에서. 자본 자유가 더 되는데 조금씩 풀어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투자 여러 대 대해서도 간접 투자, 이제 집합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펀드 가입하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기관 투자가 뭔지 알죠? 법인 투자로 본다면 가능합니다. 은행, 증권, 보험, 개념. 개념만 허용하다. 개념은 자기 자신을 보유하거나 확보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개인 투자한테 허용한 것이 93년도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한테 허용하되 간접 투자. 네가 직접 투자하지 말고 외국증으로 사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것만 허용했다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 외화증권을 직접 투자를 제한적으로 금액을 뭐 3,000불인가까지 확대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화증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국제금융거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봤는데 외화증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시차가 존재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가마다 결제 노하 결제의 시간이 상이하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개입됩니다. 미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정권을 살 때는 금융기관 딱 하나만 가능하죠. 누가 가능해요? 정권에서만 시작하면 끝나죠. 정권에서 여러분에서 대신 거래소의 멤버로서 매매 주문을 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보관하는 것도 누가 보관해요? 정권에서 여러분 계좌를 보관하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갖고 있는 업무의 본질적으로 계십니다. 내가 미국의 IBM 주식을 외화증권으로 보면 해외증권으로 샀을 때 내 주식을 어디 있지? 누가 보관하지? 국내에서 한다면 끝나잖아요. 정부에서도 관리하고 여러분 주식이 갖고 있는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주식은 예탁을 통해서 집중 예탁된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예탁 결제도 배우셨죠? 여러분이 좀, 자, 국제 금융을 잊어버리십시오. 국내 정권 거래에서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 어디에 있어요?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트워크에 갖고 있는 자산이 3천 정도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우리가 캐치프레이스라는 게 국민 전재산의 관리 기관이라는 얘기를 쓰는 게 뭡니다.
여러분이 정부회사에 주식을 사면 정부회사 다시 주식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맡게 돼요. 의무예탁을 하고. 그래서 권리를 다 관리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탁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이유가 예탁원의 주행고객은 여러분이 직접 맡게 아니라 정부회사 통해서 맡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탁원을 얘기할 때 가장 쉬운 얘기로 은행에 대한 은행이다. 은행에 대한 은행이 한국은행이지 정부회사에 대한 정부회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데 여러분 정부회사는 예탁원, 국내일 때는 해외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DHL로 태렉선 고객님과 주식을 아니죠. 최고 뒤에 그림을 보여드린다는 이겁니다. 강의자라고 여러분한테 없다는 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국내 투자자가 있고요. 여러분이 정부회사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예탁 결제이고 예탁 결제이 다시 해외 기관에 다시 그 계좌를 오픈해요. 내가 맡깁니다.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이게 국제적인 금융계가 볼 수 있는데 미국 때는 시트를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는 유로크를 사용한다거나 얘기 많고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만약에 주식을 투자했다면 여러분 주식을 투자했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 주식은 유로크나 피어스트림의 KSD사 예탁원 계좌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간단하죠. 여러분 주식을 예탁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탁원 공급에서 관리하는 거 얘네 공급소에서 가면 미국에 둔 상태에서 외국인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것이 예탁원의 계좌만 관리되고 있고 얘들은 또 한 나라마다 계좌가 다 있겠죠. 미국 계좌 있고 뭐 일본 계좌도 다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예탁원의 계좌를 갖고 예탁원은 다시 예탁원에 누가 계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래하는 키움이든지 대우증권의 증권 계좌가 있겠죠. 그리고 증권 계좌는 여러분 계좌가 그러니까 복층 구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층 구조로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한테는 관심은 없어요. 저희가 뒤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저런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라도 내가 외화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라고 묻는다면 이 그림이 이거 답입니다. 자, 그래서 장점이 일단 특징을 본다면 다수의 국내은행과 거래 결제 등에서 국내 증권사, 예탁원은 다시 우리가 쓰는 예탁원에 쓰이는 해외 금융기관에 맡기고 그리고 현지 증권사가 관련되고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그리고 현지 중앙예탁기관이 각 나라마다 중앙예탁권은 하나씩인데 예탁원하고 동일한 게 미국은 DTCC 다 있습니다. 데이터가 관리합니다. 적용 법률이 상이하다. 세 번째, 법률이 상이하다 보니까는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은 여러분이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해외에서 샀을 때는 주식 삼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가 다 있죠. 중량 같은 투자는 안 해요. 그 다음에 가디언에서 투자가 존재한다 하고 거래 통과가 상이하다. 이게 장점인가 단점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특징이겠죠. 자, 특징은 말씀드렸으니까요. 장점. 근본적인 원리죠. 아니 국내에서도 충분히 거래소가 있고 시장이 나고 많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해외로 사느냐. 국내에서도 카지노가 있는데 아무 얘기가 있는데 굳이 왜 해외에 도박 원전을 하고 폐가망신을 할까라는 생각부터 주는 게 있죠. 가장 큰 특징을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건 사실 시장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알고 시장 사이드는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발짝 못 나가 보니까 이틀 동안에 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그들의 답을 정리한 겁니다. 이런 정리를 아마 정확히 된 텍스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있으니까. 대우에도 물어보고 가장 많이 하는 데가 키움닷컴이라고 해외 투자 가장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되게 전문가한테 아까 전화 온 거 있잖아요. 실제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최대한 취합했는데 확실히 근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은 이것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진 찍어도 되고 알고 있어도 되고 다 직관할 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다 종합한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타 시장의 활용 투자를 활용한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서 해외 정부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모습이면 그렇죠. 국내가 아니라 왜 해외인가? 얼마나 교육입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이걸 정설을 알고 하셨죠.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침체에서 활용이 타 시장 투자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몇 년 동안에 박스권이라고 해서 요 내수망제하고 계속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외국 시장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 시장으로 간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놀다가 재미없으니까 다른 시장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화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건 누가 보라도 장점이겠죠. 그죠? 기회가 많을 테니까. 두 번째가 선진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을 한번 놓고 본다면은 보세요. 차별이 있어 죄송합니다만은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1거래량이 85억 주거든요. 우리나라는요 5억 주니까 거의 100배죠, 그죠?
이를 거래량에서 꽤 있는 안 되겠죠. 거래 대금도 우리나라에 거의 200배가 넘나요? 150배 가까이 되네요.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풍부한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가격에서 스테이너블하다는 얘기죠.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쉽게 팔 수 있고 쉽게 팔 수 있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내는 사람 뒤에 요인이 많다는 거죠. 위에 요인이 많지만 또 하나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일 상한선 하한선이 30%잖아요. 얼마 전에 올라갔죠. 바꿔였죠. 미국 같은 건 제한이 있거든요. 하루에 더블 뛰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발생해요. 큰 시장에서 한 번 제대로 하면 대통령 하겠다는 얘기겠죠.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국내 시장은 박스가에서 좀 움직이는데 해외 시장 가면서 항상 시장은 추세가 있으니까 지금 유럽 시장이 좀 하락이나 한동안 중국 시장이 하락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시장은 그런 중국 시장 갔다가 중국 시장이 요즘 약간 경기가 좀 어렵다 그러죠. 과잉 공급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시장 빠져나가고 미국 시장을 가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큰 비용 없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글로벌 기업에 투자한다. 여러분이 확신을 합니다. 애플 같은 주식이 얼마나 올랐던가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폰 이후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국제에서 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장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장되는 외국 기업은 아직까지는 군소기업체밖에 안 됩니다. 20개밖에. 뻔히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외국 시장에 들어가서.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거다. 또 외국 기업의 일반적인 수준 배당률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1, 2%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이 시가 배당을 하고 배당률이 높거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배당 성향이 높은 외국 글로벌 기업은 콜드만삭스, 버터 해시웨이 누군지 알죠? 오마하의 현이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그게? 예? 워런 버핏이죠. 이런 사람 국가는 계속적으로 매년 오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국제시장을 안 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시리그룹, AIG, 애플, 구글, 코카콜라 같은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브랜드 가치가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저런 건 저도 크게 내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직접 살 수 있다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으로 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집수상 투자 폴리도 다성수익 리포로 활용합니다. 다양한 주식펀드 ETF 같은 거 많이 해당되는 ETF는 꼭 알잖아요. 현물과 연동시켜가지고 금값이 내릴 때 얼마나 오른다는 것이 훨씬 더 외국에 신재에 있으니까 그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다양한, 즉 투자 종목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디아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해외와 국내에 동시에 발행할 때 보통 디아락을 이용하는데 이걸 통해서 시장과 이동이 가능하죠. 여기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동시에 2개 이상의 경우에 크로스 듀얼 리스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이동된 것을 통해갖고 이렇게 아비트레이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고 여기도 이제 가격 제한표의 부존재하다는 거. 이건 물론 위험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자기가 확실하게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뭐 2배, 3배 올 수도 있고 가능하겠죠. 물론 지독하게 과열되거나 할 때는 걔네도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은 넓다. 위험은 높지만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단점을 본다면 그겁니다. 보시다시피 환리스크는 누가 뭐라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좀 이따 보시다시피 살 때는 맨 처음에 미국 주식이라면은 현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정권에서 혜택한 다음에 뭘로 사는 겁니까?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좀 이따 보다시피 달러 바꾸면서 상해 시점까지 바꾸면 되죠. 미리부터 돈을 넣고 나서 2, 3일 동안 판을 보고 있다가 가장 적당할 때 미리 바꾸는 대로 1, 3일 동안 사면 되니까 적어도 사는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달러를 바꿔 써야겠죠. 영국만이 주셨다면 파운드 하겠죠. 중국이라면 위안화 판을 사야 되는데 그래갖고 여러분이 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환율이 뭐 만약에 올라갔다면 이런 장점이에요. 다시 그걸 현실화시키고 파는 시점에 팔아갖고 1달러당 1,000원의 주식을 샀단 말이죠. 주식이 100,000원에서 1달러 주식을 1,000원에 샀어요. 근데 1.5달러 됐으니까 50% 올랐죠. 근데 달러까지도 상해지수까지는 그건 자기네 불리한 요인이죠. 한 주에 갖고 근데 달러가 1,000에서 1,200원 올랐다고 쳐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1,200원 올랐다면은 내가 상해전까지는 환율 올랐다는 것은 나한테 대단히 불리하지만 더 비싼 쪽으로 사야 되니까. 하지만 이미 산 상태에서는 빨리 그걸 되팔다면은 그리고 주식에서 50%를 먹고 환율 올라간 것도 20%를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빨리 팔아가지고 온 다음에 원화를 바꾸면은 한 차수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리스크한 것은 과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 기회인도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건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주식을 상납할 때는 정품 거래소가 있습니다만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얼마 안 돼요? 1점 몇 프로인가요? 내기요? 내기 시장이? 1.4%밖에 안 되죠. 대단히 양도소득세가 얼마 안 되니까 양도소득세는 없고요. 정품 거래소가 아주 거의 그거는 신경 안 쓸 정도로 미미한데 외화증권 내지는 해외 주식을 살 때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년에 여러분이 캐피탈 게인이 없으면 안 되고 캐피탈 게인은 뭔지 알죠? 여러분이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 차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봤다는 데서 양도소득세를 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가 1년에 투자한 금액이 1,000원인데 내가 1년 동안에 거래한 걸 다 했을 때는 2,500만 원을 먹었다. 그러면 얼마예요? 1,250만 원이 내가 양도소득세니까 내가 저 캐피탈 게인이죠. 더 비싸게 팔았을 경우에 비싸게 판 거와 싸게 판 거의 차익이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 여기에 대해서 나는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여러분이 해외 증권 살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데 얼마에 물리는가 하면 21% 물리는 말이에요. 무조건 다 물리는 게 아니고 250만 원까지는 아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감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1년에 동안에 양도를 하고 내가 벌던 돈이 캐피탈 게인으로 그런 게 229만원 하면 220만원 하면 250만 이하라면 미만이라면 안 물리고요. 넘는 거에 대해서 얼마 물린다는 얘기예요? 22% 물린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1년에 캐피탈 게인으로서 벌어본 금액이 1,250만 원입니다. 오케이? 그럼 250만 원 면제해준다고 그랬죠. 비과세라고 했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공개해서 22%를 소득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으로. 아시겠죠? 여기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뉴스 보셨죠? 기재부에서 간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외화펀드, 해외 주식펀드에 가입해갖고 샀을 경우에는 해외 주식펀드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60%가 넘어야 돼요. 어떤 펀드를 내가 가입했는데 펀드 매니저한테 실제로 맡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외국 주식이 외국 자산에 채권에는 외국에 있는 정권이 전체 59% 이하는 것은 외화증권 해당이 안 돼요. 법상. 60%가 넘어야 돼요. 즉 100만 원 중에서 65만 원까지는 IBM 주식을 사고 CT 주식을 사고 나머지 35% 가까이를 삼성전자 사도 그는 외화증권에 포함됩니다. 외화증권에 포함이 돼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60% 이상일 경우에 그걸 외화펀드를 해외 펀드로 보고 해외 펀드에 대해서 비과세를 좀 많이 했어요. 가장 큰 장점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리테일, 직접 투자를 해외 펀드를 많이 하는 적극 투자들은 좀 많이 좀 입이 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그는 간접 투자로 많이 가겠죠. 그렇죠? 양도소득세 같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놓고 본다면 직접 투자의 간접 투자, 즉 집합 투자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악명 높은 주식 하나가 있죠. 해외 펀드요. 중국. 옛날엔 기본적으로 다 펀드를 통해서 먹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기억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미래에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인사이트 하는 거. 손에 많이 갔잖아요. 이와 같이 그야말로 비런 메모리가 있다 보니까 요 근래에는 직접 투자를 많이 갑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바로 되는 건 아닌데 해외 외화 펀드, 해외 주식 펀드, 해외 펀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않은 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조금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투자 비율이 그렇게 심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양도소득세가 국내에 달리 외국에서 기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상장했을 때는 그건 국내 주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사고 팔게 되는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해외를 샀을 때는 직접 투자할 경우는 매우 좋아요. 직접 투자할 경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산식에 따라서 20%입니다. 250만 원까지 먹었다면 그들은 다 가능하겠지만 내가 750만 원을 양도 차익으로 먹었다면 직접 투자를 해서 내가 캐피탈 게인을 얻었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 20%는 직접 투자할 경우는 물고 집합 투자할 경우는 안 물고 직접 투자도 요건이 있다. 3천만 원인가요? 투자한 금액이 3천만 원까지 있고 뭐 정부에서 성공하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외 펀드가 적어도 해외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전체 비율이 60%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장점과
9만 원. 그 양도소득자는 모르시고 거래제도와 법제가 상해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건 T 플러스 2를 그래갖고 오늘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내일 모레 돈이 들어오고 반대로 주식을 살 때는 주식이 들어오고 이틀 있다가 돈을 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데 나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건 T 플러스 3이거든요. 그런데 국제 거래다 보니까 다단계에 있다 보니까 하루도 시간 투자가 되고 미국 같은 건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했으면은 사에 있다가 사는 주식이 들어오고 팔다면 돈이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래소가 약간 상이한 것도 생각키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법제상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법제상의는 먼저 말씀드렸죠. 가장 법제상의 차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주식을 샀을 경우에 내가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인정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외국은 이건 좀 대단히 깊은 얘기하고 뭐 헤이그라든가 이런 수만 가지 법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모스크라면 가장 많이 해야 될 얘기인데 이런 한테는 크게 필요는 없는 얘기 같아요. 크게 사실은 주식을 팔거나 사갖고 평가 계획을 목적으로 한다면 크게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요컨대 외국 주식은 모든 권리 행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실질주주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총만은 여러 집회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외국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권리 행사는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지 다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행사한다. 행사 방식은 다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차가 존재해서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생각기에 따라서는 단점인데 그전 같지 않아요. 홍콩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건 지금 살 수 있죠. 지금 시간은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시차 거의 없으니까. 홍콩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거는 보통 밤 11시가 되면서부터 되게 10시에 이러니까 실시간 트레이닝을 하면서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미국 주식 같은 건 대부분 다 미리부터 주문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걔네가 시트로 이제 사업을 팔고 해주는 거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단점을 제공드릴게요. 거래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다단계로 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있죠? 다단계다 보니까 뭐 얘네가 뭐 예턴에 다시 얘네한테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좀 더 내고 그게 이런 데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수수료를 정부회사에 따라서는 거의 다 면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정부회사 같은 것은 내타운이 여기에 부담하다 보니까 다시 리버스 하는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정부회사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자기가 부담한다 했으니까 거래 비용도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단점을 쓰다 보니까 저분들 불구하고 자, 가장 중요한 거 매매 절차만 하고 나서 끝내겠습니다. 외화증권 계좌를 개설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정부회사에 계좌를 가설해서 이거 뭐 계좌 개설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해외증권 계좌라고 하면 별도 계좌를 했었는데 뭐 대우 같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냥 국내 정권 계좌에다가 또 사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못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화증권 별도로 쓰는 계좌라고 두 번째는 자본을 이제 주식을 샀거나 팔거나 해서 자본을 입금해야 되겠죠. 일단 원화를 입금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사기 직전까지 뭘 해야 돼요? FX를 해야 되겠죠. 어디에요? 타겟 마켓에다가. 내가 중국 주식을 산다면 위안화를 가야 될 것이고. 미리부터 환율을 가장 적을 때 미리 사면 좋겠죠. 적어도 사기 주문액의 직전까지는 하셔야 되죠. 그러면 주문을 내고, 그 다음에 매매 주문 체결하고요. HTS 방식이 알죠? 홈 트레이딩 방식을 얘기하는데,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살 수가 있는데 보통 홈트레이드 되는 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37개 나라의 외화증권을 다 성납할 수 있는데 미국, 일본, 홍콩 이런 데만 HTS 방식, 영국도 된다. 되는 데가 안 되는 건데 아니면 HTS 방식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주문을 내야 되겠죠. 정말 사달라고 정부회사에 그럼 정부회사에서 설명 방식을 수수료 약간 차이가 되겠죠. 매매 주문이 체결되고 나서 매매가 결제되는데 결제는 아까 말씀드린 때 우리나라 이틀 많이 들었는데 나라마다 결제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단계의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돌릴 수가 있다. 근데 홍콩 같은 건 단 하루 만에 결제가 된다는 말도 있고요. 미국 같은 건 4일, 이걸 가장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다음에 환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단 사놓은 상태에서 아니면 팔아놓은 상태에서 넌 여러분의 계좌에 달러 계좌가 들어있겠죠. 팔았다면. 그죠? 그렇잖아요. 결제 끝나면 근데 금방 환전할 필요는 없죠. 다시 산다면은 괜히 환수를 낼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면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언제 나는 현금을 해야 되니까 한다면 환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바꾼다 하더라도 들어 바꾸는 게 아니라 환이 좋을 때 이런 게 선택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환이라는 것은 위험과 동시에 비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절차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정부에서 참고하면 단절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행사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권리행사는 제가 안 적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까지 확 달라붙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못했거든요. 두 번째는 뭐 거래사 여러분 크게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거래사는 내년한 추측이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우리나라 추측은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은 정보는 정부회사에 있고 예타원은 여러분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로 봤을 때는 주총을 한다면 주주들 현재 주주는 주주가 확정된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날에 정부회사한테 저희는 다 리포트를 하라고 해요. 너네 갖고 있는 고객이 누구냐? 그럼 삼천자라면 삼천자 12월 30일이라면 그날 현재 주식을 확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주로 인정해갖고 주총을 직접 설득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외국은 그런 방법이 되지 않고 다단계 간접 권리회사 하나 사례를 넣은 거예요. 참 그럼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매매 거래에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ABC 키움 특허라고 치죠. 여기 계좌 베이스에서 키움을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하니까 키움이라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만약에 주식을 거래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갖고 싶은 얘가 직접 키움이 쪽 나이스나 나스닥에서 주문을 낼 수는 없죠. 아시다시피 정부회사에 주문을 낼 수 있는 자는 정부회사의 멤버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얻지 못하니까 키움이라는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 얘네하고 거래하는 외국계, 물론 지점나 슬립하면 되겠지만 지점 슬립한다 하더라도 지점이 직접 라이스 받기 힘드니까 외국계 뭐 메릴 린치라든가 미국이라면 미국의 정부회사한테 다시 주문을 해갖고 메릴 린치가 정부 거래소에서 나이스 주식을 사가지고 얘한테 주고 결제를 일으키게 한단 말입니다. 산 다음에 그것이 예통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게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더 비쌀 수 있는데 그 수수료를 정부회사에서 자기 스스로 프라고에서 다 감사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수수료 때문에 외화적으로 사지 않는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본질적인 고려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리행사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샀습니다. 산 주식에 예를 들어서 IBM 치죠. IBM 추총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국은 룩스로 방식을 해갖고 모든 주주를 우리나라라면 모든 주주를 다 주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주총장에 갈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해외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얘기는 간단해요. IBM 주총을 하게 되면은 IBM 주총의 날짜와 기준일과 주총의 의향, 장영수라는 사람을 이번에 이사로 승인하겠다 의향 찬성을 반대하는 것을 내한테 알려줍니다. 증거의 반대로 없죠. 얘는 예pon에 알려줘요. 예타고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회사에 알려줍니다. 언제 오늘 10월이니까 10일 날 IBM이 주식을 하는데 의향은 찬성과 반대가 어떻게 있다. ABC가 있는데 너네 고객들이 그럼 여러분이 되겠죠? 찬성과 반대하는 것을 알려달라 그러면 정부회사에서 공고나 각국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11월 15일 날 IBM이 주총을 하는데 여러분은 직접 여러분을 찬성과 반대하는 여러분 취합을 하죠. 정부회사가 취합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취합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는 다시 얘한테 알려주고 내가 대신 행사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가끔가다가 특이하게도 직접 의결권 행사를 분이 있느냐, 직접 주에서 참석하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직접 행사하기 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조금 법리 얘기로 가버렸는데 주주를 직접 엔드 인베스터, 최종 투자자를 주주로서 인정하지 않는 법제가 되었거든요. 미국과 신탁법제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비행기 타고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주주권 말고도 많은 주주의 권리도 있죠. 회사의 재무제표를 열람한다는 인스펙션 권리라고, 인스펙션 라이트. 내가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다. 바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는 법제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위임장을 끊어주기 힘들고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대부분 다 아까 말한 다단계 간접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적으로 투자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급하게는 아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것 같아요. 금융이라는 것인 줄 알았고 정부과 타승성표의 차이가 뭔지 알았고 정부시장은 특히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라고 발행시장에서는 IPO한테 관련되는 것이고 유통시장은 정부 브레스 사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나가는 거 들어가는 게 각각의 단계에서 투자 방식과 투자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며칠 여러분들 간주라는데요. 어머니 있으시다면 제가 보면 제가 아마 이메일인가 적혀 있을 겁니다. 최고 앞에 있거든요. 우리 예타원이라고 되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재반 권리 관계 구조를 안다는 것은 정부회사 여러분 잘 알겠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런 또 구조가 털 안 닿는 예통에서 얘기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냐고 해서 예통이 말씀드리는 입장은 못 되죠.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정도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10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문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좋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하는 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국제 투자에 대한 이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